여러분의 일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너무 당연한 일. 은행에 가서 대출 많이 해보셨지에? 내가 은행에 가서 1,000만원 대출을 시도한다고 생각해보자. 은행은 내 신용을 평가한 후에 대출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아이고 다행이다. 벤치 안 먹고. 신용불량이신데 안 그러고 이렇게 대출을 승인해 주겠답니다. 이야, 신불이 아니야. 그에 따라서 나와 은행은 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속 사인하라 하지요. 사인을 했죠. 연리 5%에 3년 후에 원금을 모두 갚는 대출이라고 합시다. 은행이 이 대출 계약 이후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하는 일, 이렇게 대출 사인을 했어요. 제가 은행에서 벌어지는 일, 그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사인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대출을 해주면서 은행에서 꼭 해야 될 일은 뭡니까요? 돈 구하는 걸까? 대출해줄 돈 구하는 걸까? 아니고 실사 나오는 건 아니에요. 소액 뭐 1,000만원 대출인데 뭘. 이미 은행 DB에 신용평가 다 돼 있는데. 담보가 신용대출, 그냥 신용대출 1,000만원에 무슨 담보물 실사를 나와요. 1,000만원 사실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한데 신용대출인데 1,000만원 신용대출. 그러면 이제 은행이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대차 대조표 작성입니다. 장부정리예요. 장부정리. 반드시 장부에 기입을 해야 돼요. 내 통장에 돈 찍어주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은행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반드시 그걸 은행 장부에다가 적어놔야 돼. 대차 대조표에. 그래서 자사의 대차 대조표에 이 대출 계약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산이 생성돼요. 왼쪽 자산란에 1,000만원. 그렇죠? 너무 당연하지. 1,000만원의 재산이 생긴 거예요. 대출해주면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해주면서 은행에 부채가 1,000만원 생깁니다. 무슨 얘기일까? 재미있는 거예요. 은행이 나한테 1,000만원을 대출해주면 은행에 자산도 1,000만원 생기는데 은행에 부채도 1,000만원 생겨요. 왜 그렇죠? 그 은행 통장에, 여기 재밌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1,000만원을 대출해서 줬으니까 나한테 1,000만원을 묻어 놓은 거죠. 1,000만원을 내 몸에 묻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은행 대차 대조표에 부채도 1,000만원 늘어요. 왜 그럴까? 그 은행 통장에다가 내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야. 참 오묘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돈을 대출을 받자마자 곧바로 은행에 저축한 거죠.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은행이 나한테 지고 있는 부채라고요. 은행이 곧바로 나한테 빚진 거야. 내가 은행한테 1,000만원 빌렸잖아요. 내가 은행한테 1,000만원 빚졌잖아. 근데 그 은행 통장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자마자 입금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은행이 나한테 1,000만원 빚지고 있는 거지. 맞죠? 이게 재밌죠? 돈은 하나도 등장한 적이 없어. 10원 한 장 등장한 적이 없어.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에 그런 대출은 없잖아요. 신한은행 가가지고 내가 대출 받았는데 국민은행 통장에 내 대출금 좀 넣어주세요. 이런 대출은 없잖아. 그 은행 통장으로 대출금을 주지. 아니 이러지 말고, 아니 그
따로 통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국민은행 내 통장에 그 대출을 당신들이 나한테 돈 빌려주는 거 아니야. 나는 이 통장 여기 저축은행 쓰기가 싫어. 국민은행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 안 해줍니다. 그렇게 요구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럼 이거 신한은행 여기서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체하세요. 그러겠죠. 자기은행 통장으로 줍니다. 자기은행 통장으로. 골 때리죠. 그래서 그 순간 서로 부채가 있는 거야. 돈을 이중을 한 거죠. 돈을 대출 받은 다음에 통장에 저축을 한 거죠. 제가.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은행 대차 대조표에는 그래서 계좌 개설을 해서 입금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은행 대차 대조표에는 자산도 1,000만원 생기고 부채도 1,000만원 생기는 거예요. 왼쪽에도 1,000만원, 오른쪽에도 1,000만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다고 느끼자고요. 나한테 대출 1,000만원 해주면은 은행 대차 대조표 왼쪽에도 1,000만원, 오른쪽에도 1,000만원. 나는 그럼 어때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차 대조표를 쓰지는 않지만 나도 사실은 그 통장이 내 대차 대조표 역할을 하는 건데 나도 자산이 2,000만원 생긴 거예요. 은행한테 언제든지 1,000만원 내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은행한테 얼마든지 통장 받았으니까 은행한테 얼마든지 1,000만원 내놓으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또 은행에 1,000만원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자산 왼쪽에 1,000만원, 오른쪽에 1,000만원. 두 번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 행위인데 나 역시 1,000만원의 부채를 지면서 동시에 1,000만원의 자산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이 돈을 지급 행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1,000만원의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졌다. 밑줄 쫙 이렇게 해서 돈이 만들어진 겁니다. 발권된 거예요. 1,000만원의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졌답니다. 무서운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건, 역사적 사건으로 느껴지는 느낌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내가 1,000만원 은행에 대출했구나가 아니고 그것은 은행과 제가 함께 돈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졌다. 대출은 creation이다. Lending is a creation. 대출은 창조다. 돈을 함께 만든 겁니다. 은행과 제가. 그래서 이런 화폐를 신용화폐라고도 부르고 상업은행 화폐라고도 불러요. 상업은행 화폐라고도 부르고 신용화폐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은행과 고객이 대출 계약에 서명하고 은행이 그 고객의 계좌의 숫자를 인쇄하면 신용화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돈이 이 돈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상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90몇 프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90몇 프로는 다 이 돈이에요. 놀라운 사실. 이거를 학교에서 명확하게 안 가르친다는 거야. 우리가 쓰는 돈은 다 이 돈이지 원래 쓰는 돈이 따로 있고 대출한 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쓰는 화폐예요. 이게 발권이에요.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쪽 각도에서 보니까 놀라운 일.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름을 외워놔야 돼요. 신용화폐라고 한다. 우리는 신용화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용화폐. 즉 화폐가 곧 부채인 신용화폐.
민간은행 화폐라고도 해요. 아니. 상업은행 화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니브라님. 만약 갚으면요? 화폐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수업 태도 좋아요. 만약 갚으면요? 바로 그겁니다. 화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질문이에요. 갚으면 화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화량의 감소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통화량의 감소예요. 대출이 생성되면 통화량의 증가, 대출이 상환되면은 통화량의 감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채권 회수. 그게 통화량의 감소예요. 주택값이 폭락해가지고 은행이 원금 상환 들어가잖아요. 그게 통화량의 축소예요. 통화량의 감소. 채권 회수 들어가잖아요. 통화량의 감소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대출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졌으니까 대출을 갚으면 돈이 사라지는 것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거죠. 새삼스럽게 맞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얘기가 재밌는 이유가 너무 새삼스럽게 맞아. 대출이 생성되는 것이 화폐의 생성이므로 대출의 소멸은 화폐의 소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의 근본 중력 법칙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국채를 상환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미친 것 같아. 이제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 문정부가 국채 조기 상환을 했잖아요. 돈을 없애버린 거예요. 통화량을 감소시켜버린 겁니다. 2조면 2조, 4조면 4조만큼 통화량이 감소된 거죠. 그게 그런 겁니다. 돈을 없애버리는 거라니까요. 신용화폐를 모르니까. 통화가 축소되죠, 당연히. 대출을 갚으면 통화가 감소된 거다. 통화량이 감소된 거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돈이 사라졌다니까요. 엄청난 질문, 엄청난 확인입니다. 내 책 쓴 것보다 더 좋으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얘기, 두 번째 무서운 이야기. 근데 이 화폐는 그 자체로 그냥 완벽한 화폐입니다. 실감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화폐는 그 자체로 완벽한 화폐입니다. 내 통장에 나의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1000만 원은 인출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권이 아니죠. 세종대왕도 없고 일련 번호도 없는 화폐죠.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어떤 화폐입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은 다 신용화폐예요. 통장에 얼마 찍혀 있잖아요. 없나? 다만 얼마라도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그게 화폐예요. 그게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화폐인데, 요구불 예금 숫자 형태의 화폐예요. 그냥 숫자인데 화폐예요. 숫자인데 화폐예요. 그게 신용화폐고 상업은행 화폐예요. 근데 일련번호 없다고 다른 화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화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지만 인출하면은 한국은행권이, 은행가서 인출을 하면 한국은행권이 나에게 지급되므로 2,000만 원, 실물 화폐 1,000만 원하고 숫자 1,000만 원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화폐입니다. 물과 물이 구분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증류수 똑같은 거예요. 인출하면은 즉각 숫자가 모습을 물성을 갖춰서 실물이 돼서 나한테 오니까 화폐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생활 감각 경험에서 확인되는 거. 근데 그거를 추상적으로 개념화시키면 나의 현금 인출은 신용화폐와 한국은행권의 액면가 교환입니다. 분명히 또 두 화폐는 달라요. 분명히 또 두 화폐는 달라요. 개념적으로 분명히 달라요. 내가 인출을 뭐 ATM 카드 넣어가지고 인출하자마자 교환된 거예요. 신용화폐가 탈바꿈을 한 거죠. 한국은행권으로. 실제로 교환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두 돈의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상 최인호의 썰이냐, 국제결제은행, 여러분 바젤 3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은 최인호의 말이 맞다고 이렇게 딱 발표해 놓았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지급 시스템에서의 중앙은행권의 역할이라는 국제결제은행의 문건에 있는 얘기예요. 현대의 통화 시스템은 중앙은행 화폐와 말이 되게 어려워. 현대의 통화 시스템은 중앙은행 화폐와, 이게 한국은행권이죠, 상업은행 화폐가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기반한다.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화폐는 지불 행위에서 교대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그 두 화폐가 액면가로 교환되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국제결제은행의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무지하게 어렵게 써놨잖아, 추상적으로. 서로 모습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말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이거죠. 추상적 전자화폐인 신용화폐가 언제든 실물 한국은행권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함으로 두 화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성이 깨지면 세상에 대혼란이 발생한다. 이 동일성을 악착같이 미치도록 유지하기 위한 지랄 같은 노력으로 점철된 제도가 지급준비금 제도다. 설명 끝. 충격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이게 세상을 유지하는, 세상이 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두 화폐의 동일성 유지. 신용화폐와 중앙은행권, 한국은행권, 신용화폐와 실물화폐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게 지급준비금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이 두 화폐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 우주적 절대적 통일성은 아닙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안 무너지게 하려고 아등바등 우리가 매일 편안하게 은행 가서 평화롭게 업무를 보고 평화로운 경제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마다 수많은 컴퓨터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똥을 싸고 있습니다. 예, 진짜로 똥을 싸요. 미치도록. 전 세계의 수많은 금융 관련자들이 이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피똥 싸요. 우리야 뭐 속편하게 그냥 쓰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 이제 현대 화폐 체제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똥 싸요. 왜? 애초부터 모순적인 문제 많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왜 복잡하게 그러냐? 신도시 개발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폐라는 것은 구도심과 똑같기 때문에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할 수가 없어요. 관행의 숱한 누적이 현재의 우리의 화폐제도이기 때문에 졸라게 복잡합니다. 우리 뇌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서 파충류 뇌부터 속뇌부터 계속 덮개로 외피로 이렇게 외뇌로 커지면서 이렇게 뇌가 더럽게 복잡하거든요.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우리 대가리가 엉망진창이에요. 구조가. 우리 대가리 구조가, 뇌 구조가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복잡하고 쓸데없이 복잡하고 이상한지 아시려면은 소주를 3병만 까보세요. 소주를 3병만 들이다 깡소주를 까면은 이 대가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엉망진창으로 모순 덩어리로 진화하고 형성된 건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외뇌가 무너지거든요. 속뇌가 발동하거든요. 개가 되거든요. 바깥의 그 인간임을 유지하기 위한 외뇌, 대뇌 피질의 모든 작용이 뭉개지면서 저 척수 가까운 속뇌의 본능만이 남거든요. 개가 되거든요. 그거랑 화폐제도도 똑같은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짜면 이렇게 안 만들지. 궤도 의존성으로 계속 기존의 관습이 덮개로 엉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화폐 시스템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은행이 없을 때부터 있었던 신용제도가 은행의 형성과 함께 별의별 스타일로 온갖 역사적 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주름살이 많은 겁니다. 우리 화폐제도가. 그때 최고 머리 좋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 복잡해요. 바보짓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하여간 희한한 짓을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매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골 때리게 복잡한 거예요. 어쨌든 재밌죠. 사연이, 맞아요. 우니브라님, 바로 그거예요.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많아서 복잡한 거예요. 그냥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지급준비금 제도를 한다. 지급준 이렇게 배우는 거랑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전부 돈 찾으러 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지급준비금을 마련해 둔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랑 두 화폐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치도록 노력한다. 전혀 다른 얘기로 들리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 다 중고등학교 경제책에, 사회책에 다 씌어있는 얘기고. 근데 그거를 저는 전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신용화폐와 실물화폐의 동일성의 유지체제다. 우주적 절대적 동일성이 아니다. 매일 엔진 돌려야 하는 인위적인 억지로 유지하는 동일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 깨지고 이제 이게 깨질라 그럴 때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금융용어가 쫙 나오는 거예요. 환매 조건부, 증권부터 시작해서 콜 금리, 지중금, 기준금리, 국채 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얘기들이 전부 요 동일성을 단 1초라도 깨지면 안 돼.
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의별 용어들이 이제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도 돼. 그 복잡한 용어들을 사실은 몰라도 돼요. 목적과 취지만 알면 돼. 그죠? 그걸 따라가서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머리 깨지면서 아 경제는 어려워, 금융은 특히 더 어려워, 아 씨발 난 몰라, 전부 사기 같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걸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되냐? 화폐는 민간은행 신용화폐다.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시민들은. 우리가 쓰는 돈은 한국은행권이 아니고 민간은행 신용화폐다. 이것만 알면 돼요. 오늘 맨 첫 페이지에 써놓은 요 얘기. 우리가 쓰는 돈의 90% 이상은 민간은행 신용화폐다. 민간은행 신용화폐의 사이즈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러면은 왜 있잖아요. 제 위 속에 쇠풍선이, 제가 쇠풍선을 삼켰는데 누가 이 쇠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축구공 하랑 비유를 어떤 걸 들어야 되나? 공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맨 공 코아가 부피가 늘어나면 바깥의 공도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맨 속에 있는 코아가 진짜로 한국은행이 찍어낸 그 현금이죠. 그 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줄거나 늘거나가 우리 경제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돈이 느느냐 줄느냐가 우리가 열심히 생산 행위에 몰두하는 것보다도 경기라는 거는, 경기는 전부 이거예요. 이 신용화폐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 인류의 영원한 미스테리랄까. 경제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서 이 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어서 이 경제가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이유가 현행의 거지 같은 금융제도의 여러 용어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빠개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 같은 제도고 쓸데없이 복잡한 제도인데 그 제도에 나오는 관행과 금융관행과 금융 개념들 이름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걸 미쳤다고 공부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알 필요 없다고 이해하면 돼요. 네. 제일 굵은 구찌, 우리가 쓰는 돈은 신용화폐다. 민간은행이 우리를 지배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은행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은행들이다. 심지어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금고도 돈을 만들어내요. 신용협동조합도 돈을 만들어내요. 돈을 만들어내는 건 한국은행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돈을 만드는 것은 한국은행이 아니다. 세상에서 꼭 알아야 될 상식 중에 하나가 돈을 만드는 건 한국은행이 아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이 한국은행에서 대출해 본 적 있어요? 네. 한국은행에 대출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네. 은행 부도는 바로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은행 파산, 은행 부도, 분명히 그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 파산과 은행 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아까 두 화폐의 동일성이 깨지는 거라고 해요. 그거예요. 신용화폐와
실물 한국은행 사건 사이의 동일성이 깨지는 것을 은행 파산이라고 해요. 은행 부도라고 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죠? 여러 가지 온갖 제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온갖 기금이 존재하고, 예보 있잖아요. 예보. 예금보험공사. 그게 그 동일성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증거예요. 신용화폐와 한국은행권 사이의 통일성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자백, 실토가 예금보험공사의 존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많은데요. 5천만 원 돈 보장해 주는 거잖아. (5천만 원) 돈 예금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지준율은 우리나라는 7%, 영국은 모르겠다. 어떤 나라는 2%, 중국은 17%. 다 병신 같은 짓이에요. 결론, 나라마다 지준율이 다르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제로예요. 지준율에 대한 착각입니다. 지준율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 관행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나라에서는 지준율이 그 퍼센트가 적절한 퍼센트인지 아무도 증명하지 못해요. 그 무한 데에 대한 문제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지준율이 뭐 엄청난 실체성을 가진 것 같은데 별로 실체성이 없어요. 공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것도 알고 보면 우스운 거라. 참 우스운 시스템으로 살고 있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은행이 부도나는 건 간단해요. 은행이 갖고 있는 확보한 채권의 가치가 폭락하면은 부도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셨잖아요. 은행은 수많은, 은행이 빌려준 돈 못 받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은행의 파산과 부도가 뭐냐?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공포 앞에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주택담보대출 100조를 해줬는데 주택값이 폭락해가지고 채권 회수가 안 돼. 그럼 부도 나는 거지. 더하기 빼기 너무 간단한 거죠. 예. 너무너무 간단해. 은행 부도가 무슨 신비한 것도 아니고. 100조를 빌려줬는데 아파트값이 폭락해가지고 다 낮아빠져. 그럼 부도 나는 거죠. 그걸 다 무서워하는 거지. 어때요?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참 쉽죠? 전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일 뿐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저는 그거 넘어서는 거 안 합니다. 더하기 빼기고, 대부분 더하기 빼기고요. 곱하기도 별로 없어. 회수할 이유도 없는 게 아니고 회수하면 바보죠. 회수하면 바보지. 자기의 삶의 이유를 없애버리는 건데. 채권 회수를 왜 해요?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장이란 말이에요.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내서 물건을 제조해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윤이 있는 거잖아요. 이윤이잖아요. 이윤. 물건을 만들어서 팔므로써 이윤을 만들어서 기업이 유지되는데, 은행이라는 기업은 역시 제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용대출이라는 제조 행위를 해야 돈을 만들어내야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자로. 그게 이윤과 이자의 차이 아니겠어요? 돈을 만들어내서 대출을 발생시켜야죠. 그러니까 은행에 당당하게 들어가라시라고요. 고객입니다. 고객 말 그대로. 자기들이 아쉽지 내가 아쉽냐라는 마인드로 은행 대출 창구에 가세요. 야, 팔아주려고 왔으니까 돈 갖고 와봐. 이렇게 대출을 받으러 가셔야 돼요.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대출 승인이 날라나 하면서 뭐 부탁하러 가는 것처럼 야 물건 팔아줄 테니까 물건 갖고 와봐. 이런 자세로 은행 대출 창구에 가서 실제로 관계가 그런 거고요. 실제로 관계가 그런 거. 대출 제조업체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은행은 대출 제조업이에요. 그게 이름이 이윤이 아니고 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고. 대출 제조업. 그들도 이윤을 하는 겁니다. 대출 제조업인데 원재료를 어디서 띄운다고? 제조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를 사와가지고 노동을 투입해서 뭘 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물건을 띄워가지고 뻥튀기를 하는 거죠.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요만큼 갖고 와가지고 물건을 띄워가지고 띄울 때도 자기들이 담보를 제출해서 돈 띄워가지고 그 돈으로 돈을 만들어요. 돈으로 돈 만드는 겁니다. 돈으로 돈 만드는 제조업이에요. 대출 제조업이에요. 대출 제조 안 하면 큰일 나. 존재의 이유가 사라져요. 대출 규제를 왜 해야 되냐고요? 이 근거 없는 대출 제조업을 방임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결국은 대출 제조업 관리가 국가가 할 일이다. 이 얘기예요. 금융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관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대출 제조업을 자유롭게 놔두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 책 이름이 시민 정치 경제학 에세이잖아요. 정치의 문제라는 거.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대출 제조업을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고 시민의 문제고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걸 안 해가지고 터진 일이 뭐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예요. 전 세계가 골로 갈 뻔한 딱 그게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대출 제조업, 즉 신용화폐를 만들어내는, 신용화폐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돈 안 되는 걸 돈으로 자꾸 바꾸면 또 신용화폐가 만들어지죠. 서브프라임 우리 공부했잖아요. 르먼 브라더스 사태 이해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득 없는 사람한테 자꾸 대출을 해줘서 돈 만들었죠.
어떻게 된 거냐?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돈을 만들었죠. 맞습니까? 만들었잖아요. 돈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경제가 돌잖아요. 처음에 A 양만큼의 돈이 만들어졌죠. A 주택에 담보대출을 해줘서 돈이 만들어졌죠. 신용화폐 생성 맞죠? 이제 대출을 해줬다로 이해하지 않고 화폐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화폐는 홀라당 누가 가져갔어? 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홀라당 가졌었죠. 그죠? 집 사는데 썼죠. 그래서 집 판 사람이 그 돈 갖고 와서 썼죠. 자, 근데 아까운 거야. 이걸 더 한번 우려먹을 수 없을까? 채권, 남은 건 채권이요, 나간 건 돈입니다. 만들어서 돈을 시집 보냈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별거예요. 집이라는 걸 핑계 삼아서 채권 확보하고 돈을 창조해서 시집 보낸 거잖아. 손에 쥔 건 이제 채권밖에 없어, 은행한테. 아, 요거를 씨발 돈으로 만들 수 없을까? 요거예요, 요거. 네, 은행이 탁 이거 봅니다. 손에 채권이 있는데, 아, 요걸 또 돈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채권을. 그 누구한테 채권 사시오? 안 사. 그 새끼가 직업도 없는 새끼가 집 담보로 돈 빌린 건데, 그 채권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아무도 안 사요. 그냥 채권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 유동성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이해되시죠? 유동성이 없는 겁니다. 채권인데, 증권인데, 유동성 없는 증권이에요. 맞습니까? 주택담보채권, 모기지 채권은 한 장짜리가 유동성이 없어. 3억을 빌려줬는데, 3억짜리인데, 유동성이 없어요. 돈이 아닌 거야. 이걸 돈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게 다 경제학적인 엄밀한 표현이에요, 다. 유동성이 없어요. 3억이라는 담보채권이. 유동성이 없는 자산인 거예요. 은행의 자산. 돈이 아니라는 말이죠. 유동성이 없다는 말은 돈이 아니란 말. 이걸 돈으로 받고 싶어 환장하겠는 거야. 그게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거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 이거를 1만 장을 모아서 채권 사시오 하니까 사더라 이거예요. 1만 장을 모으니까 돈으로 유동성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낱장일 때는 유동성이 없었는데 1만 장을 만드니까 이게 돈이 창조되더라는 거예요. 은행이 증권을 만들었어요. 채권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이 되는 건데,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돈이 유동성이 없는 것을 유동성이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는 것을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증권. 만 장을 모으면은 3억짜리 만 장을 모으면은 얼마가 되죠? 3억 3조 3조짜리 증권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죠? 그 3억이 다 부실한 놈들이야. 예. 이해되시죠? 이상하다. 왜 한 장일 때는 유동성으로 안 바뀌었는데, 돈으로 안 바뀌었는데, 판매가 불가능했는데, 쉽게 말하면 판매가 불가능했는데 왜 만 장이 되니까 바뀌지? 이유 짐작하시는 분. 그게 이제 금융공학이에요. 위험 분산.
10,000명이 동시에 배째하면서 은행 대출을 안 갚을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 순간 유동성으로 바뀌는 거죠. 한 장일 때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게 요놈이 이게 휴지가 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근데 10,000명이 동시에 은행 대출 안 갚고 배째라, 잠적 이럴 가능성은 0%거든. 위험 리스크가,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잖아. 10,000명이 동시에 교통사고 당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성립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가입자들이 동시에 교통사고 안 당한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 리스크가 분산되니까 보험 상품이 가능한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유동성 없는 것이. 나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예 그냥 경제 강사로 그냥 직업을 바꿔버릴까. 그 이치예요. 유동성이 없는 것, 돈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 유동성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한번 재미 붙이니까 묘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규제 얘기 나와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결국 규제하자는 얘기, 이 경제 강의 얘기를 제가 책에 왜 쓰겠습니까? 경제 상식 자랑하려고? 재테크 여러분 잘하시라고 제가 이 책을 쓰겠습니까? 국가가 금융을 규제하는 것의 정당성이 결론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빌드업을 수십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 상식도 늘고 우리가 사는 체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이런 뉴스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도 생기지만 실천적 결론은 뭐냐? 금융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독자 여러분들이 실감하시라고. 그게 왜 정당하고 옳고 필요한 일인가? 그 얘기 하려고 경제 얘기를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채권 10,000장을 모았더니 또 돈이 만들어져요. 유동성이. 어떻게 돈이 만들어질까요? 파니까요. 파니까 돈이 만들어집니다. 증권을 파니까. 그 증권을 사던 사람의 돈은 어디서 왔을까? 자산유동화 증권을 구매하는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 돈 공부가 어려운 게 이게 돌고 도는 거라서. 결국은 미국 국민한테서 온 거죠. 미국 국민한테서 온 거죠.